네, 안녕하십니까. 도겸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물건을 가지고 이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동안 쉬었죠. 그 이유는 이제 스파레주의 그 동영상이죠. 교육 동영상을 이제 파트별로 하나씩 쪼개가지고 다시 녹음을 하느라고 한 달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8월 27일 진행을 했고, 오늘이 아니구나. 예, 어저께 이제 낙찰이 됐던 사건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위에서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건 개요부터.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물건이고요. 근린주택 이렇게 이제 생겼죠, 집은. 그래서 94평 토지에 이제 건물 면적은 231평. 그다음 제시외가 있어요. 제시외 같은 경우는 감정에 포함되냐 안 되냐 뭐 이 정도가 이제 주된 관심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시외가 있다. 그러면 이제 보통 그 공부상 면적 이외에 뭐가 붙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공부라는 것은 등기부등본 건축물 내정을 말하는 거고, 그 이외에 붙어 있는 게 이제 36평이니까 뭐 엄청 크죠. 사실은 작지 않아요. 여기 보면은 제시외 내역에가 보면은 교회 뭐 내부에 뭐가 있다 2.9평, 그다음 1층 계단실에 어쩌고 저쩌고 이 판넬조가 있다, 그 다음에 파이프조가 있다, 어쩌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거의 다 이제 제시외에는 보면은 건물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 3,2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물건은 이제 매각 대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꽤 크구나, 이 건물이.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서울에서 이제 230평 정도 되면은 작지는 않은 건물입니다. 땅도 크고요. 그래서 이런 건물들은 샀을 때 이렇게 근린 주택으로 놔두는 것보다는 이제 요 뒤에 있는 거, 그죠? 입지에 따라서는 이제 오피스텔 같은 걸 지어가지고 월세 받는 용도로 사용하시는 것도 방법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물건을 낙찰 받을 때는 이 상태를 유지하면서 어떤 걸 할 수 있겠지만, 이거를 이제 부셔가지고 할 수도 있겠죠. 그거는 이제 개요랑 상관없으니까 일단은 개요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웅동 농협에서 빌려줬고, 소유자는 몇 명이에요? 이상용 외니까 여러 명이 있다는 거 추측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4억인데 22억이니까 나름 좀 떨어졌죠. 요즘에 뭐 강남이라든지 이런데 보편적으로도 이제 아파트가 보통 뭐 15억, 20억 이러는데, 15억 가지고 이런 아파트 하나 사는 것보다는 이렇게 월세 나오는 걸 갖는 거가 더 좋겠죠. 그리고 이제 가성비 면에서 이런 방식이 훨씬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아파트가 좋아 이러는 경우도 있겠고, 예를 들면 이제 아파트가 강남 같은 경우는 미친 듯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물건을 하나 가진 것보다 아파트를 사가지고 거기서 이제 몇 억을 오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약간 현혹이라 그래야 되나? 이제 약간 이제 그런 어떤 욕구의 분산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실제로 보면은 부동산으로 보면 이렇게 월세 나오는 건물이 이제 보기는 좋죠. 사용하기도 좋고. 다만 이제 그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주거 환경을 무시할 수는 없죠. 그리고 이런 데는 이제 나오면 바로 도로 가고 뭐 시끄럽고 어수선하고, 내가 예를 들면 여기 주인 세대 4층에 산다고 하면은 이제 복도 오르락거리라는 것도 힘들고, 엘리베이터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층에 세를 줬는데 그것들 때문에 이제 막 그 소음이 올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애들 학원이 있다. 그럼 애들이 뛰어다닌다고 봤을 때 시끄럽고 뭐 이런 부분도 있겠죠.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 아파트는 내가 살고 있으면은 뭐 그 월세나 이런 부분이 안 들어오죠. 그러나 이제 이런 거는 내가 살면서도 월세도 벌 수 있는 구조, 이렇게 보시면 되죠. 물건을 개요만 하면 개요를 해야 되는데 장단점도 같이 우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물건의 장점과 아파트의 장점을 비교를 해드린 거예요. 그렇게 되고 이제 권리관계를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등기부 사항이죠. 그래서 소유권, 그 다음에 이제 임차인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 명 있어요. 여러 명. 그 다음에 이제 물건에 이제 항상 이런 물건들을 볼 때는 임차인이 어떤 집에 사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건물의 구조를 좀 파악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평면도 플러스 측면도를 제가 그리라고 하죠. 이 세입자들이 차지하는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 사람들을 명도를 하거나 처리를 할 때 이 사람들에 대한 정보와 점유하고 있는 입지, 위치를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측면도하고 위치도가 필연적이죠.
평면도. 그 다음에 이제 면적들이 보시면은 구조 특징을 보시죠. 1층 145제곱, 44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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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는 54평, 지하가 좀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땅은 아까 94평 정도 됐었죠. 그래서 입지를 한번 보죠. 입지. 건물의 입지하고 이제 땅의 면적을 보시죠. 이제 건물의 외관. 괜찮죠? 앞에 도로변이 차가 2대 쓰고도 걸어 다녀요. 그러니까 널찍널찍하기 때문에 나쁘진 않습니다. 이 건물에 이제 주차장이 요 뒤에 있는 건지 아닌지 조사를 하긴 해야 되겠네요. 여기 포함되어 있네요. 그죠? 이 건물에 이 차가 여기 뒤가 이제 주차장 겸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딱 봐도 뭔가 제재에 걸릴 것 같죠? 요런 거. 그래서 이제 불법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떠나서 일단 딱 느낌 보면 불법성이 있나 없나 그거 봐야 되겠다. 그리고는 혼자 과도한 거 보니까 이 집에 사람이 사는구만. 그렇죠? 뭔가 1, 2, 3, 4층이니까 여기가 이제 그 주인 세대인가? 뭐 이런 추측이 좀 된단 말이죠. 주인 아니고 누가 저렇게 막 해놓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학원도 있고 밑에 이제 이렇게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보면은 나름 건물은 관리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건물 관리는 잘 되고 있고, 여기는 이제 신발장을 밖에 내놨네요. 그러니까 여기가 주인 세대라는 거죠. 여기는 이제 지하로 흘러가는 거, 이렇게 옥상 이렇게 보셨고, 계단. 여기는 이제 옥스탑으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주차장이네, 그죠? 나름, 교회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지하가 이제 교회, 4층이 옥탑. 이렇게 화면이, 여기 보시죠. 여기 보면은 뭐, 확대하면 또 깨질 것 같아서 이대로 있겠습니다. 보면은 뭐, 이렇게 학원, 이렇게 돼 있어요. 위치. 근데 위치가 좋은 것 같아요. 위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꽤 가깝죠. 꽤 150m 밖에 안 돼요. 150m. 그러니까 입지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탐낼만 하네요. 탐낼만 하고, 그 다음에 땅 모양새가 너무 좋죠. 모퉁이고 좋습니다. 요거죠. 그래서 길도 좋고 땅도 좋고, 일로 이제 쭉 올라가면은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지하철이 있는 거네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면에서 좋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물건의 개요를 여러분들한테 훑어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권리 분석을 한번 해볼까요? 권리 분석을 할 경우에는 여기에 보면은 이제 소유권이 지분이었습니다. 상속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제가 이제 등기부를 봤어요. 그랬는데 이제 상속이 돼서 이상용 씨하고 이호중 씨 쪽으로 이렇게 됩니다. 이호중 씨하고 이상용 씨 쪽으로 오고, 그래서 한 10분의 6하고 10분의 4 정도로 이렇게 비율을 보유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 물건이 경매를 처진 사건이죠. 여기 보면은 47억이나 이렇게 근저당이 되어 있고요. 22년 8월. 근데 22년 8월이니까 사실상 여기에 대항력이 있다고 보여지는 이 유석정, 송두래, 김혜원, 최세리 씨, 이런 사람들은 이제 대항력이 있죠. 왜냐면은 사업자가 21년, 22년, 17년, 16년, 2003년.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2022년보다 빠르기 때문에 선순위 대항력자라고 보시면 되고, 그 외에는 전부 다 후순위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선순위와 후순위를 항상 나누는 습관을 먼저 들이셔야 되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선순위자들은 당연히 대항력이 있으면은 뭔가 조건이 갖춰지면은 먼저 받아갈 수 있겠죠, 돈을. 그래서 받아갈 수 있는가를 이렇게 보면은 돈을 받아가는 거는 확정일자 기준으로 받는단 말이죠. 근데 확정일자가 전부 다 24년 3월, 4월 그래요. 근데 임의경매가 24년 1월이란 말이죠. 그죠? 여기 24년 1월이기 때문에 확정일자 24년 4월, 24년 3월, 24년 3월, 24년 4월. 그러니까 이제 사건이 터지고 나서 이제 확정일자를 받은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후에는 확정일자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우선 변제권은 받을 수가 없고, 여기에서 있는 거는 어쨌든 선순위이긴 하지만 돈을 못 받으면 우리가 다 물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돈을 받는지 안 받는지를 이제 따져야 되는데, 첫 번째 봐야 되는 게 이제 최우선 변제 같은 게 있는가를 보는 거죠. 지금 현재 조건으로는 물론 이 2003년, 2016년, 2017년에 해당하는 근저당권이 있었으면은 비율이 달릴 건데, 지금 22년 기준으로는 6,500만 원 이하면은 소액 임차인으로 보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500에 60이면 6,500이죠. 500에 50, 5,500. 근데 여기는 9,80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소액 임차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소액 임차인이 아니니까 거의 다 우리가 물어줄 확률이 높다라고 봐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8,700.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인수 대상이 되는 사람이 몇 명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권리 분석이고, 이 권리 분석에는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이 건물 전체가 매각이 된다는 거죠. 이 매각 대상이 참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매각 대상은 항상 여기에 있는 이제 토지 건물 감정 딱 돼 있는 거 보면, 아, 이게 전체가 매각 대상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등기부를 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저는 이제 등기부가 너무 길어가지고 미리 아까 좀 봤어요. 보니까 충분히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 보존 등기 하신 분이 이제 돌아가시고 그 부인한테 상속이 됐다가 부인 밑에 있는 아들한테 상속됐고, 아들하고 여기 손자 같아요. 아들하고 손자가 이제 같이 있는 경우죠. 그래서 10분의 6, 10분의 4씩 지분을 이제 상속을 좀 했어요. 부분. 근데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는 상속세를 너무 많이 뜯어가기 때문에 한 번에 몰아서 상속세를 내려고 하지 말고 부분 증여 형태로 지분으로 해가지고 증여를 많이 하는데, 그 상황을 봤을 때는 뭔가 어떤 이분들의 성향은 상속을 고려한 형태의 어떤 업무 행위가 이루어졌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는 거죠. 다만 이제 여기 47억이니까 이자 내기가 좀 빠듯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47억이 이제 전체 빚은 아니겠죠. 한 120%라고 해볼까요? 나누기 1.2 그러면 39억 정도가 대출이라고 보고, 그냥 40억 잡으시죠. 40억 잡고, 만약에 대출이 요즘에 사실 7%도 올라갔을 겁니다. 이런 집. 그러나 그냥 한 6 정도만 봐보시죠. 그러면 1년에 2억 4천을 내야 되는 입장이고, 나누기 12달을 하게 되면은 월 2천만 원씩은 월세를 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6% 잡았을 때. 그럼 5% 잡으면은 뭐 월 1,800 정도 내야 되는 거죠. 2억 이상을 이자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곳에 나와 있는 현재 보여지는 월세 총합이 현재 한 690, 700이 안 되기 때문에 요거는 당연히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물건인 거죠. 5% 1, 2는 없고 한 6, 7 뭐 이렇게 됐을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금리가 상승하는 거에 대비해서 이제 47억 정도 오면은 진짜 많이 빼서 쓴 거죠. 어찌 보면 집값 전부를 갖다 쓴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집에 대한 미련이 뭐 있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집의 가격만큼 갖다 돈을 썼죠. 한 40억을 갖다 썼는데, 그죠? 그럼 뭐 여기 40억을 갖다 쓴 입장에서 뭐 25억에 팔리든 어쩌든 간에 나는 이 집을 그냥 어쨌든 판매한 효과처럼 나는 돈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우를 딱 봤을 때는 34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에 31억이 토지고 건물이 이제 303억이죠. 자, 권리 분석 다음에는 뭐 입지 분석을 이제 할 건데, 그래서 권리는 깔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임차인 관련해서는 우리가 물어줄 게 좀 있겠다. 아까 금방 설명 충분히 드렸고요. 다만 이 수익성을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이거는 47억은 대출이 너무 크게 된 거예요. 40억 기준으로 하더라도. 여기 보면은 이제 입지 분석하기 전에 이 가치도 먼저 보시면은 그 토지가 31억으로 돼 있단 말이죠. 그럼 31억에 94평 잡으면 평당 한 3천만 원대가 넘던데요. 31억 나누기 94평. 그러면 3,200만 원 정도, 3,297만 원 정도 평당가가 정해져 있어요.
나쁜 가격이 아니고 그다지 뭐 넘치는 가격은 좀 아닌 것 같고, 근데 입지가 아까 보셨다시피 지하철에서 너무 가깝죠. 그렇죠. 지하철에서 너무 가깝기 때문에 여기서 165m 정도 됐었죠. 그리고 땅 모양이 크고 무퉁이기 때문에 이거는 향후에 이제 뽁에서 새로 어떤 걸 지었을 때 출퇴근용으로 임대 사업하기가 참 좋은 자리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제 25억에 22억인데 25억에 잡았기 때문에 요거는 나중에 돈 좀 벌겠다, 잘 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장에 그래도 이제 현금이 없는 사람이라고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요것도 이제 은행에 따라 다르죠. 이거를 근린 주택이지만 사실상 주거용으로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은행에서 만약에 6억밖에 안 빌려준다라고 하면 628 대책이 있었죠. 만약에 이거를 그냥 100% 상가라고 하면은 628 대책에서 규제를 받지 않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이제 이거를 주택을 강화하는 입장에서는 위에 주택이 있네. 주택이 보면은 3층도 있고 4층도 있어요. 이제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출을 과연 해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든단 말이죠. 해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예전 같으면 50% 60%씩 해서 막 10억씩 받았을 건데 지금은 이제 만약에 주택으로 봐버리면은 이제 6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요거는 거의 18억 19억 또는 그죠? 19억에서 세금을 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못해도 한 20억은 현금으로 지금 들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안전하다라고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20억을 현금으로 줬다고 치면은 그냥 우리가 6억 대출이라고 치고 곱하기 0.0 한 5% 정도라고 봐볼까요? 5%라고 보면은 1년에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3천만 원 내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월세 받아가지고도 충분히 주고도 남는 수익이 남는 구조입니다만은, 내가 지금 만약에 20억이 현금으로 지금 들어갔다라고 봤을 때 20억에 우리가 현금으로 은행에 적금을 들었다 3%로 그러면은 이제 6천만 원 월 500을 벌거든요. 만약에 은행을 20억에 그냥 넣어놨어요. 그러면 3% 기준으로 해도 월 500을 버는 입장에서 이 집의 총 그 월세 수익이 690이라는 점을 봤을 때, 그죠? 6억을 대출받고 월 250만 원씩을, 자, 6억에서 대출받아서 월 250을 이자를 주면은 어떻습니까? 700에서 250 빼면은 어떻게 돼요? 450 남죠. 그러니까 사실 20억을 가지고 내가 은행에 적금 드는 것보다는 월세면이나 수익면에서는 쳐져요. 그러나 다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건물을 포개해서 세운다라고 봤을 때 그러면은 돈이 돼요. 그런데 이걸 사가지고 이제 내보내고 뭐 수선 좀 이리저리 하다 보면 한 못해도 7천에서 1억은 들기 때문에 그러면 내 손에는 20억이 아니고 21억, 2억을 현금으로 들고 있어야만 된다라는 거죠, 이 집을. 그러면 이제 가성비라는 단어가 여기서 이제 떠오르게 되는 거죠. 요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입지 분석인데 막 이리저리 섞이죠. 지금 장단점도 이 수익률 분석에 대한 장단점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점은 여기를 뽀겠을 때 세우는 거가 제가 볼 때 가장 큰 장점 같아요. 가장 큰. 그러나 그걸 계획하고 샀는지 그냥 이제 보기 좋아서 샀는지, 또 두 번째는 이게 그 대출에 대한 규제가 6억으로 판단이 돼버릴 대상에 속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애매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미리 사전에 은행 대출을 알아본 사람이어야만 이거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그거 안 알아보고 이제 너무 편하게 들어왔다가는 크게 후회할 수도 있는 물건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대출을 요즘에 이제 규제하는 이유가 일종의 그거죠. 주식 시장으로 돈이 흘러가게 하겠다는 게 이제 이 정부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여기에 그 위에 분명히 근린 주택이면 우리도 은행 거래를 해보면은요, 그냥 그 사업자의 부동산이라든가 임대 뭐 이런 글자만 새겨져 있어도 모든 정책적인 면에서는 불이익을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근린 주택이니까 주택 묻었으니까 못하겠습니다 이래 버리면 할 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출은 6억이 최대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조금 조사 포인트, 강력한 은행의 확인을 통해서 입찰을 했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조사 포인트가 이제 아까 말씀한 은행 대출과 이자 이런 게 조사 포인트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사 포인트는 여기에 있는 임차인들이 정확하게 어떤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측면도하고 평면도를 그려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 다른 각 층마다 145제곱인데요. 여기 1층에 해당하는 부분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김성식 씨가 24제곱, 그죠? 1층 일부 24제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그 다음에 송둘에 34, 25 이렇게 해서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1층에서는 이제 숫자가 혹시라도 24제곱, 24.2, 24.2가 두 개가 중복되기 때문에 요 두 분이 정확하게 다른 부분에 점유하고 있는 것인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죠? 근데 2003년부터 계신 분이 배당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럼 이 사람은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보면은 여기도 어딘가 있겠지 정도. 그러니까 요게 지금 유석정 씨가 어디를 점유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핵심이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걸 샀을 때 세 조절의 문제도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세 조절 위에도 우리가 이제 내가 주인 세대에 내가 들어갈 거야. 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여기가 1층, 여기 2층은 통으로 학원이에요. 그 다음에 4층 옥탑에서 아까 툭 튀어나온 옥탑방에도 지금 누군가를 세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하고 거실. 아니면은 이제 4층에서 이제 내부 지붕으로 계단으로 복층으로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이제 이게 조사 포인트, 요것도 조사 포인트죠. 4층 자체에서 요 옥탑으로 올라가는 게 있는지, 왜 그러냐면은 4층에 가 보니까 화장실이 없네. 그죠? 여기 화장실이 있어요. 화장실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옥탑으로 사용하면서 복층으로 된 건가 아닌가라고 추정이 됩니다. 별도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도 대출에 조금 지장이 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항상 건축물 대장 보면 이 자리를 먼저 보라 했죠. 일반 건축물인지 아닌지. 이렇게 되고, 철근 콘크리트, 소매점, 그죠? 음식점. 이렇게 대놓고, 1층이죠, 1층. 이거는. 2층, 3층, 4층에 주택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불이익을 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제 이걸 할 때 기본적으로 요즘엔 은행하고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투자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기 때문에 잘 됐는지 안 됐는지는 제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조사 포인트, 이건 중요한 부분이죠. 안 그러면 돈 날립니다. 뭐 이런 부분 건축물 대장 항상 보는 연습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조사 포인트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몇 가지. 그래서 주택하고 여기에 있는 그 옥탑방의 실체 이렇게 툭 튀어나왔단 말이죠. 측면에서 보면은 여기 측면이 주차장 측면인가? 여기죠. 주차장 쪽에서 보면은 여기가 4층이고 여기 통과가 되어 있는데 여기 옥탑에 화장실이 없는 거 보면은 이거를 독자적으로 세를 줬을지 복층에서 뚫었을지는 애매하다. 그러면 요거가 조사 포인트가 되겠죠. 옥탑 사람은 이제 공중 화장실을 계단에 있는 걸 사용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것 치고는 월세가 너무 낮아요. 이제 화곡동이라서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월세가 굉장히 낮아가지고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깔고 있었던 대출에 비해서는 이제 남는 게 전혀 없는 거를 받은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어찌됐든 25억에 낙찰이 됐습니다. 25억에. 조사 포인트는 뭐 건물의 노후도 기본이죠. 이렇게 큰 덩치는 수리비만 해도 엄청나게 들어가니까 노후도라든가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명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어떤 명도를 할 때는 당연히 이 사람들이 과연 여기서 배당 요구를 했다는 건 나가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나가지 말고 나랑 사세요 하면서
하면은 당분간 그럼 월세 좀 낮춰주실 거죠? 이 얘기가 나올 확률이 높죠. 아니면 나가세요 하면은 이 시국에, 이 불경기 시국에 사람을 들이는 게 또 시간을 쓴단 말이죠. 그래서 적절한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제 주의할 점이 이제 뭐가 있어 보이냐 딱 들어봐도 보증금이 너무 작다 이거죠. 50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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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1층 상가에 500 한다는 거가 조금 이해가 안 되죠. 언밸런스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기에는 이제 공인중개사 사장이 붙인 것 같은 느낌인데 여기에 공인중개사가 한 명 있죠. 그런데 자기도 800에 90 뭐 이런단 말이에요. 보증금을.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일상적인 임대로 보이진 않아요. 우리도 그 임대 사업을 하고 세를 많이 주고 상가나 사무실을 세를 주지만 이렇게 잘 안 하죠. 뭐 1000이면 1000, 2000이면 2000, 뭐 1500이면 1500 이렇게 끊어서 가지 600, 500 무슨 뭐 LH가 뭐 세 주는 것처럼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도 이제 이 사람에 의해서 세가 나갔던 부분이 아닐까라고 이제 추정이 가능한 부분이다. 그 말은 뭐냐면 뭔가 건물주의 의견보다는 이제 건물주가 눈 감고 이렇게 딱 지내면서 이 부분이 월세가 저평가되게끔 관리하지 않았을까 이런 그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뭐 알아서 잘 하겠죠. 낙찰 잘 됐으니까. 그런 이 시국이기 때문에 이제 또 이게 주택으로가 분리가 된다면 사서 파는 매매 사업자용으로도 좀 참 부적절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출만 풀린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명도도 문제가 없고 아무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세는 나름 뭐 크게 뭐 이 정도면 잘 산 거죠. 그러나 월세 수익률하고 그냥 이걸 20억이라는 돈을 은행에 넣어놓고 아무 고민도 안 하고 사는 게 오히려 이 집 사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는 판국이 된 거예요. 요즘 시국이 그래요. 그렇죠. 잘못 사면은 이제 첫째, 명도할 때 세를 내보내버리면 세가 안 찬다. 요런 점. 그 다음에 주변의 공실 지수가 높은지 안 높은지를 봐야지 이 사람들을 내 욕구대로 올린다고 하면 짐 싸고 옆으로 가버리면 안 되겠죠? 자, 이런 부분들도 조사 포인트가 되겠다. 이렇게 보면 되고. 만약에 이제 이거를 이제 옥탑에는 내가 안 들어가고 전세를 드린다라고 했을 때는 뭐 20몇 억에 이제 대출이 6억이면 안전하지만 만약에 50%인 10몇 억을 놨다 그러면 또 여기서 이제 또 나름의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를 보고 투자했느냐. 이 물건을 개발까지 보고 이거를 사서 적절하게 이제 땅만 누구한테 팔아 치워버릴 거냐. 30억에. 그러면은 우리가 그 25억에 샀으니까 이것저것 하면 27억 들어갔다고 치고 땅 뭐 30억에 팔면 뭐 이거 3억 벌려고 이 짓을 하는 건 진짜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땅의 시세에 대한 평가가 좀 더 필요하겠다. 거래 시세.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뭐 건물은 3억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감정가가 35억이 다 나올 수도 있다고 쳐도 요즘 같은 시국에는 거래가 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유지하면서 관리해야 된다라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현금의 어떤 그 뭐랄까 쓰임새가 좀 많아져야 되고 그래서 가성비라는 단어에서는 이 건물이 살짝 우려가 되기는 한다. 이 정도로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